미경 씨, 아니 이제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형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갖다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형수님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종수 씨는 울먹이며 말을 멈췄어요.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 살고 있는 올해 68세 최미경입니다.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저에게 나타난 종수 씨. 저는 늦은 나이에 만남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 작은 팔찌 하나가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꽃 피운 사랑,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고인이 된 남편의 잃어버린 동생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사연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45년간 저와 함께 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저녁에는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짓다가 혼자 서러워하곤 했거든요. 아이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다들 결혼해서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자주 연락할 수도 없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수다를 떨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놔도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우연히 불광동 문화센터 전단지에서 독서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이제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접수하는 분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나이 제한도 없고 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한다고 했어요. 첫 모임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화센터 3층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몇 분이 와 계셨는데 대부분 제 또래나 조금 더 연세가 있는 분들이었죠. 회장을 맡고 있는 영희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다른 분들도 한 분씩 소개해 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제법 큰 편이고 나이에 비해서는 꽤 든든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뭔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영희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보자고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쓸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세고요. 불광동에서 작은 금은방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6년 전에 아내를 췌장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서 책이라도 읽으면 기분이 나아질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혼자 살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그 막막함과 허전한 말이에요. 제 차례가 되자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68세고요. 초등학교에서 35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했어요.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종수 씨와 마찬가지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책도 읽으면서
위로받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때 종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모임에서는 이번 달에 읽을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종수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하는 말이 정말 깊이가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다른 분들은 다들 집으로 가는데 종수 씨만 혼자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뭔가 아쉬워서 슬슬 다가가 말을 걸어봤어요. 종수 씨, 오늘 처음 뵀는데 반가웠어요. 금은방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아, 대조시장 근처에 있어요. 작은 가게인데 요즘은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정도예요. 그렇게 말하는 종수 씨의 표정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가게를 지키면서 보내는 긴 하루가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이 갔거든요. 저도 이 동네에 산 지 오래되었는데 혹시 금이나 은제품 관련해서 뭔가 필요하면 들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정성껏 봐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렇게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종수 씨라고 하는데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에요. 금은방을 운영한다니까 당신이 남긴 팔찌도 한번 보여줘야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팔찌가 저와 종수 씨를 운명적으로 연결해줄 매개체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옛날 물건을 구경시켜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68년 묵은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독서 동아리에 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와 종수 씨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모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책 내용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미경 씨는 정말 선생님 같아요.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책 읽는 소감을 발표할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물간 전직 교사일 뿐이에요. 종수 씨야말로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죠. 종수 씨는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심하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모임 후에 종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경 씨, 시간 되면 불광근린공원 한번 걸어보실래요? 요즘 날씨도 좋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좋아요.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인데 딱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함께 불광근린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생각숲길이라고 하는 둘레길이 있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우리 나이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걸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점점 편해졌어요. 특히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해졌죠. 미경 씨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다들 결혼해서 바쁘게 살고 있죠. 종수 씨는요?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 군포에 살아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자주 못 봐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손자들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사는 세월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종수 씨가 더 외로워 보였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인 거네요. 맞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견디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몇 번 함께 산책을 하면서 종수 씨의 세심한 면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다음 날 꿀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미경 씨, 감기는 좀 나았어요? 네, 어제보다는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꿀차 좀 끓였어요. 감기에 좋다고 해서 드셔보세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제 건강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서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런 종수 씨를 보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동시에 걱정도 되었고요. 종수 씨가 가끔 혈압약을 먹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종수 씨, 당뇨도 있어요? 고혈압하고 당뇨 초기래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네, 그런데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제가 챙겨드릴게요. 모임 때마다 약 챙겨 드셨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미경 씨가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네요. 그때부터 저는 종수 씨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모임 때마다 약 챙겨 드셨나 확인하고 산책할 때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드렸죠. 반대로 종수 씨도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면 우산을 가져와서 같이 써주기도 하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언제나 들어주었거든요.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종수 씨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면서 말했어요. 미경 씨, 감기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제 우산 쓰세요. 그럼 종수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아요. 남자가 비 좀 맞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종수 씨는 제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들고 있더라고요. 자신은 어깨가 다 젖어가면서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독서 동아리 친구를 넘어서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헤어질 때 종수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생기니까 삶이 다시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수 씨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뭔가 더 깊은 감정 말이에요. 68세와 72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저희에게 상상도 못했던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남긴 팔찌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독서 동아리에 나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종수 씨에게 남편의 유품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은방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옛날 물건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독서 동아리 모임 때 저는 종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종수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옛날 팔찌 하나만 봐주실 수 있어요? 남편 유품인데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가게로 가져오세요. 정성껏 봐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 주말 저는 남편의 팔찌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종수 씨의 금은방을 찾아갔어요. 대조시장 근처에 있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반짝이는 금은
제품들과 각종 보석들로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미경 씨. 여기 앉으세요. 종수 씨는 작업대 앞에 앉아서 돋보기를 끼고 섬세하게 반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전문가 같아 보였거든요. 이게 남편분 팔찌예요? 네, 이것 하나만이 남편의 유품이에요. 정말 소중한 거라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종수 씨는 제가 건네준 팔찌를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팔찌를 보는 순간 종수 씨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떤 재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팔찌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특히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종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황급히 자신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미경 씨, 이것 좀 보세요. 종수 씨가 서랍에서 꺼내든 것은 제가 가져온 팔찌와 똑같은 팔찌였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안쪽에 새겨진 글씨체까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팔찌가 두 개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미경 씨, 이 팔찌 어디서 났어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남긴 유품이에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팔찌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그리고 동생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 씨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동생이요? 동생이라고 했어요? 네.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같은 팔찌가 두 개나. 종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남편분 성함이 혹시 어떻게 돼요? 이종철이에요. 그 순간 종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걸 봤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종철이, 이종철, 설마. 종수 씨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남편분이 몇 년도생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1949년생이고, 네,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헤어져서 평생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5살 때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 집에 맡겼는데 그 친척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때 종수 씨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이경 씨, 저는 1951년생이에요. 그리고 제 형 이름이 이종철이었어요. 뭐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친척집에 맡겼는데 그 친척이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5살이었고 형은 7살이었어요. 부모님이 저희 둘한테 똑같은 팔찌를 만들어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 이 팔찌를 꼭 간직하고 다녀라.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럼 종수 씨가 네, 제가 남편분의 동생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67년 넘게 헤어져 있던 형제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종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두 팔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안쪽에 새겨진 부모님 이름도 심지어 만든 날짜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형님이 저를 그렇게 찾으셨다고요? 네, 평생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종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헤어져서 꼭 찾고 싶다고. 술 한잔 하면 항상 동생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종수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는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이고 종수 씨는 남편의 동생이라는 거였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던 저희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미경 씨, 이를 어쩌죠? 종수 씨의 목소리에서 당황감과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을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이제 와서 형수님을. 그날 저희는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남편이 하늘에서 나를 동생에게 보내준 걸까? 정말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 동생을 찾아준 건 기쁜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67년 만에 형을 찾았다는 기쁨과 형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을 테니까요. 독서 동아리 모임 날이 되었는데 종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미경 씨, 종수 씨는 왜 안 왔어요? 모임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아,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적절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종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종수 씨, 저 미경이에요. 아, 미경 씨,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독서 동아리에도 안 나오시고. 죄송해요. 요즘 몸이 좀, 그리고 마음도 너무 복잡해서요.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종수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집으로 갈게요. 형님 사진도 좀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종수 씨가 제 집에 오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거였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종수 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남편의 사진들을 미리 꺼내놨어요.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찍었던 사진들까지 쭉 정리해놨거든요. 어서 와요. 여기 앉으세요. 종수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형님 맞네요. 종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 얼굴 어렴풋이 기억나요. 제가 5살 때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종수 씨가 정말 남편의 동생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종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세요? 그 친척이 종수 씨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종수 씨가 사라져 버렸대요. 5살짜리 아이가 혼자 어디로 갔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CCTV도 없고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잖아요. 잃어버린 날부터 온 동네를 다 뒤지셨대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신문에도 찾는 사람 광고를 내셨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종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평생을 종수 씨 찾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종수 씨 이름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형님도 종수 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동생을 정말 보고 싶어 하며 살았어요. 형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런데 가끔 술 한잔하면 꼭 동생 얘기를 했어요. 종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헤어져서 너무 찾고 싶다고. 어떻게든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하다가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했는지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종수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 왜 이렇게 늦게 찾았을까요? 형님이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살아생전 형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종수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미경 씨,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형수님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종수 씨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종수 씨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마찬가지로요. 미경 씨, 죄송해요. 형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갖다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는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종수 씨가 갑자기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미경 씨,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형님의 동생으로서 형님한테 죄 짓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형수님을 힘들게 할 수도 없고요. 종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요. 그 말을 하고 종수 씨는 급히 일어섰어요. 종수 씨, 미안해요,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종수 씨는 급하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뒤따라 나가며 붙잡으려고 했지만 종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동생을 찾아준 건 기쁜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종수 씨와 연락이 끊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종수 씨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간 마당에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고요. 독서 동아리에도 나가지만 종수 씨가 앉았던 자리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분들도 종수 씨를 찾았어요. 미경 씨, 종수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 달째 안 나오는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봐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됐어요. 종수 씨가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 혼자 살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더 외로웠어요. 종수 씨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불광글린공원을 혼자 걸으면 종수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너무 그리웠어요. 어느 날은 대조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종수 씨 그 문방 앞을 슬쩍 지나가 봤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볼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봤는데도 종수 씨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여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 동생을 좋아하게 된 게 정말 죄인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하늘에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독서 동아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영희 씨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미경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종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이에요.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지금은 입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대조시장 과일가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종수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러는데 종수 씨가 며칠 전부터 얼굴이 많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어제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119가 와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쓰러지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당뇨 환자가. 제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지기도 했고요. 종수 씨가 저를 보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결국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내과병동에서 종수 씨 병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종수 씨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종수 씨. 종수 씨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제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경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영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줬어요. 걱정돼서 왔어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종수 씨 눈에는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달 동안 저를 보지 못해서 그리웠던 게 느껴졌거든요. 뭐 이런 걸로 병원까지 와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혈당이 얼마나 올랐기에. 그때 마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니에요. 그냥 지인이에요.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가족분은 안 오세요? 아들이 있는데 군포에 살아서 연락은 했지만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수 씨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혼자 견뎌야 하는 종수 씨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떤가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종수 씨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악화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 저와 종수 씨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종수 씨, 약 제대로 안 드셨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종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식사는 제대로 했어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요. 정말 답답했어요. 혼자 살면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소홀히 해요? 그때 종수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경 씨,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형님을 67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형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종수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형님한테 죄 짓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미경 씨를 포기할 수도 없고 매일 밤 잠을 못 자겠어요. 그제서야 종수 씨가 왜 이렇게 몸이 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의 고통이 몸까지 병들게 한 거였어요. 종수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형수님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 형님한테 죄스러워요. 그런 종수 씨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지만 종수 씨가 느끼는 죄책감은 저보다 훨씬 클 거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종수 씨 옆에서 간병을 도와드리고 의사 선생님께 상태도 물어보고요. 종수 씨는 처음에는 저에게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갔거든요. 미경 씨, 정말 오지 마세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종수 씨가 아픈데 혼자 두면 어떻게 해요?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고 나서 생각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종수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얼굴색도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매일 와서 챙기니까 약도 제때 먹고 식사도 잘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퇴원이 가까워질수록 저희 둘 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퇴원하면 다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원 전날 밤, 병실에는 저와 종수 씨만 있었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다들 잠이 들었는데, 저희만 잠이 오지 않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매일 와서 돌봐주셔서. 뭐려.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형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종수 씨가 다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답답해서 말했어요. 종수 씨, 그만해요.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미경 씨, 저도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우리가 만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수 씨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우리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똑같은 팔찌를 통해서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독서 동아리도 그래요. 종수 씨가 나온 첫날, 제가 딱 그때 나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미경 씨가 생각하는 건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67년 동안 형을 그리워하는 동생과 외로운 형수를 연결해 준 거죠. 그때 종수 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남편도 절대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미경 씨, 우리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 남편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둘이 외롭게 지내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하니 종수 씨 눈에 희망의 빛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형수님과 시동생이. 우리는 그냥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에요. 각자 배우자를 잃고 외로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종수 씨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건강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혼자 두면 또 이런 일 생길 거 아니에요. 미경 씨, 퇴원하면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약도 제때 드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그때 종수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고마워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미경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저도요. 종수 씨 생각에 밤잠도 못 잤어요. 형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죠? 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남편이 평생 동생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외로운 형수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거든요. 다음 날 종수 씨가 퇴원할 때 저는 종수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지냈던 집은 정말 을씨년스러웠어요.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고 약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종수 씨,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분간은 제가 매일 와서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여기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매일 종수 씨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가서 약 챙겨드리고 함께 아침 산책도 하고요. 종수 씨도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왔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종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경 씨,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네. 이렇게 매일 만나서 서로 챙기고 있는데 그냥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이 걱정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종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경 씨, 우리가 남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죠.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에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혈연 관계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종수 씨 말이 맞아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그때 종수 씨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67년 만에 형을 찾았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저를 미경 씨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신이 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 둘이 외롭게 지내는 걸 보고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결혼을 결심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양쪽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했거든요. 68세와 72세의 재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런 복잡한 관계라면 더욱 그렇겠죠. 먼저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냈거든요.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누구랑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종수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아빠의 동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처음에 딸은 많이 당황해 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빠 동생이랑 결혼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아빠 동생이 확실해요. 응, 맞아. 팔찌도 똑같고 어렸을 때 헤어진 상황도 맞아떨어져. 그럼 삼촌이네요. 그래. 내 아빠가 평생 찾던 동생이야.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삼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에게는 딸아이가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행히 아들도 엄마의 행복이 중요하다 해 주었어요. 종수 씨도 아들한테 말을 했는데 처음엔 많이 놀라 했지만 결국 이해해 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불광동 문화센터에서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양쪽 가족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영희 씨가 사회를 봐주셨는데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재혼식이 아닙니다. 67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종수 씨도 소감을 말했어요. 67년 동안 형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형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죄스럽기도 하지만 형님이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미경 씨를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동생을 저에게 보내줘서. 이제 혼자 외롭지 않을 거예요.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함께 불광글린공원을 산책하고 대조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요. 종수 씨는 금은방을 계속 운영하는데 이제는 제가 가끔 도와드려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정리정돈을 해드리죠. 어르신들이 오래된 금은 제품을 가져오시면
종수 씨가 정성껏 손봐드리고 저는 그 물건들에 얽힌 추억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 반지가 새 것 같이 되었네요. 60년 된 반지인데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특히 보람 있는 건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종수 씨와 함께 추억 되살리기 교실을 열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옛날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종수 씨가 고쳐드리고 저는 그 물건들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지난주에는 80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의 시계를 가져오셨어요. 5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계였는데 종수 씨가 정성껏 수리해 드렸거든요. 시계가 다시 똑딱똑딱 소리를 내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네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도 정말 뿌듯해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드리는 거니까요. 독서 동아리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모범 부부가 되었다고 다른 분들이 부러워해요. 미경 씨 부부는 정말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랑을 만나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데 종수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종수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시면서요. 그때 문득 남편의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종수 씨의 팔찌와 함께 우리 집 거실장에 나란히 놓여 있거든요. 그 팔찌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67년 전에 헤어진 형제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건 모두 운명이었다는 걸요. 요즘 저희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종수 씨의 고향인 강원도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 살았던 집터도 찾아보고 부모님 묘소에도 인사드리려고요. 드디어 둘째 아들을 찾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고도 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8세와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67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현실이에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준 소중한 인연, 종수 씨와 함께하는 이 황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예요. 68세에 만난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67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기적 같은 재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고. 저는 이렇게 답해요.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라고요. 남편이 남긴 작은 팔찌 하나가 저희를 이어준 걸 보면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외로운 저를 동생에게 보내준 것 같거든요. 지금도 종수 씨와 저는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외로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